기아를 해결하겠다며 시작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농민을 죽였습니다. 인도에서만 10년 사이에 10만 명의 농민이 살충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한국 농촌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48.7명에 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녹색혁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30년짜리 구조적 재앙.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농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녹색혁명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었고요. 이때 등장한 게 녹색혁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수확량이 엄청나게 높은 새 품종 종자를 만들고 거기에 화학비료, 살충제, 대규모 관계시설을 결합해서 식량 생산을 확 늘리자는 거였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밀 생산량이 헥타르당 800kg에서 3000kg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고 쌀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도는 1970년대 중반에 식량 자급을 달성했고요. 이 혁명을 설계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성공이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생산량은 늘었는데 정작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녹색혁명의 고수학 품종 종자는 혼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특정 화학비료와 특정 살충제를 함께 써야 했고 물도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 폰은 특정 회사의 충전기, 특정 회사의 케이스, 특정 회사의 앱만 써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호환이 안 됩니다. 종자 회사, 비료 회사, 살충제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패키지가 비쌌다는 겁니다. 20에이커. 그러니까 약 8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가진 부유한 농민들만 이걸 살 수 있었어요. 인도 농가의 70% 이상이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도 안 되는 작은 땅을 가진 소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기술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큰 농가들은 녹색혁명 기술로 생산량을 확 늘리니까 소농들도 따라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농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채를 썼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마을의 사채업자한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종자와 비료를 샀어요. 안드라프라데시 같은 지역에서는 농민의 53%가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첫 해에 빚을 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운이 좋으면 수확이 괜찮아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뭄이 오거나 해충이 돌거나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그해 농사는 실패합니다. 빚은 갚지 못하고 이자가 쌓이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빚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토양이 나빠지니까 같은 수확량을 내려면 비료를 더 많이 써야 해요.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수확량은 정체되거나 줄어듭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2025년 기준으로 인도 전체 농민의 미결제 부채가 약 28조 5천억 루피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농민의 절반 이상인 50.2%, 약 1억 8,700만 명이 농업부채를 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평균 월 소득이 약 1,218루피인데 이게 인도 정부 부서에서 일하는 청소미화원의 연봉보다도 적습니다. 농민 10명 중 5명이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끝에서 농민들이 선택한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10년 동안 인도에서 약 10만 명의 농민이 살충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하필 살충제였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니까요. 녹색혁명이 보급한 그 살충제가 농사를 짓기 위해 빚까지 내서 산 그 살충제가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든 죽음이에요. 현재도 인도에서는 전체 자살의 20에서 30%가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연간 약 7만 명이 살충제로 자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식 통계보다 실제 수치가 훨씬 높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거 들으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녹색혁명이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된 지역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펀자브. 하리아나 같은 지역은 녹색혁명의 초기 수혜자였어요. 밀과 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한때는 인도의 곡창지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의 농민 미결제 부채만 2조 2천억 루피를 넘습니다. 지하수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요. 인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는데 연간 약 65조 갤런입니다. 펀자브 지역은 가용수 자원의 86%를 농업에 쓰고 그중 75%가 벼 재배에만 들어갑니다. 10년마다 지하 수위가 1m씩 내려가고 있어요. 녹색혁명이 약속했던 풍요가 결국 땅과 물과 사람을 모두 갈아넣은 결과인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인도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한국도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녹색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쌀 중심의 단작 체계로 변화했어요. 통일벼 같은 고수학 품종을 보급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대폭 늘렸죠. 그 결과 쌀 자급은 달성했지만 지금 한국 농촌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2023년 기준 한국 농촌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1.7명입니다. 도시가 26.8명이니까 확연히 높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89개 시군의 평균 자살률은 41.8명이고 그중 농촌 62개 군만 따로 보면 48.7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거의 10명. 도시의 거의 2배입니다. 특히 80대 이상 초고령 농민의 자살률은 농촌이 도시의 약 2배에 달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자살 사망자가 여성보다 약 8배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농가의 평균 연간 소득이 2023년 기준 약 5,080만 원인데 이 안에는 농사외의 소득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농업으로만 버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기다 2025년 들어서 곡물 가격 불안정, 비료값 상승, 연료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요. 쌀 과잉 생산은 만성화됐는데 역설적으로 2025년 이후 쌀 가격은 역사적 고가 수준입니다. 높은 쌀값이 농민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높은 가격은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수입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 쌀 소비 자체를 줄입니다. 실제로 밀 기반 베이커리 제품과 간편식 소비가 계속 늘면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쌀 농사의 올인한 구조에서 쌀 소비가 줄어드는 건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보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비슷한 농촌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좀 다르게 대응했어요. 농민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전통 농업을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소득 다원화도 장려했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안적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로 보조금 정책과 대출 지원에 의존했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일부를 지원해주는 건 당장의 숨통은 틔워주지만 농업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마치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양동이만 갖다 놓는 것과 비슷해요. 비가 올 때마다 양동이를 비워야 하니까요. 녹색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산량만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착각이었어요. 기아는 식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식량에 접근할 수 없어서 살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이 됐는데도 전 세계 저역량 인구의 약 40%가 인도에 있어요. 생산량은 넘치는데 농민은 굶주리는 역설. 이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입니다. 녹색혁명은 농민을 기술 패키지에 종속시켰고 종자회사와 화학회사의 이익구조 안에 가뒀습니다. 농민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종자 저장, 다양한 작물 재배, 지역 생태계와의 조화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앗았어요. 그리고 매년 빚을 내서 종자와 비료를 사야 하는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느냐? 있습니다. 첫째, 생태농업입니다. 화학 투입물을 최소화하고 작물을 다양하게 심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에요. 한 작물이 실패해도 다른 작물로 버틸 수 있으니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전환이 장기적으로 토양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력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유기농으로 전환한 농민들 중 프리미엄 시장을 통해 소득을 개선한 사례가 있고요. 둘째, 식량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각 지역이 자기 환경과 문화에 맞는 식량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고 관리할 권리를 말하는 건데, 녹색혁명처럼 위에서 일방적으로 기술을 내려보내는 방식과는 정반대예요. 셋째, 농민 조직화입니다. 개별 농민이 혼자서는 종자회사나 유통업체를 상대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으로 뭉치면 투입물 가격을 낮추고 생산물 판매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5년에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물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고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방향은 맞아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쌀 문제 해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농민의 소득이 실제로 개선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독성 높은 농약의 단계적 금지, 최소 구매 가격 제도 강화, 직접 소득 보조 확대, 그리고 화학 농업에서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농민들에 대한 기술 교육과 시장 연결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붕을 고쳐야지 양동이만 늘려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녹색혁명이라는 이름은 참 좋게 들립니다. 혁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혁명의 대가를 치른 건 항상 가장 작은 농민들이었습니다. 인도의 10만 명, 지금도 매년 7만 명, 한국 농촌의 자살률 48.7명. 이 숫자들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었어요. 올해도 묵묵히 땅을 일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빚이 아니라 보람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생산량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